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영현, 지원, 은재, 서구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보자. 아유. 자, 그 다음 해볼 건 이게 어쨌거나 이 액체 용액하고 혼합 증기가 어쨌거나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증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상에서 A, B 각각의 몰 분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PA, 아니 YA, Y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에 있는 YA, YB 얘네들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기체상 몰 분율.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YA는 PA over P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의 의미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이게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 증기압에 대해서 부분 증기압 혹은 뭐 전체 압력에 대해서 부분압의 비율, 그게 바로 증기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의 몰 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턴의 부분합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서의 전체 증기압에 대한 A의 부분 증기압으로 A의 증기상 몰 분율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PA하고 P 각각 어떻게 표현되죠? 아까 여기서 언급했던 라우레 법칙을 이용하면 얘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래서 전체 증기압은 수식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 증기압은 뭐 역시나 라우레 법칙 정의에 따라서 PA 백설표 X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약간 테크닉을 부리는데 어떻게 테크닉을 쓸 수 있냐면 이때를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거예요. 요렇게라는 게 어디 갔어? 수식이 여기구나. 바로 깜짝. 왔어요? 왔어요? 그래. 그래. 반가워요? 성춘환.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PB 백설표 Y. 오케이. 자, 내가 제대로 쓴 거 맞지? 컨닝 한번 할게요. 써봐. PA 백설표, P 백설표, PA 백설표, YA, P 백설표. 오케이. 자,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냥 다항식 전개죠. 어차피
여기에 있는 뭐 요 부분, 요거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상수잖아요. 상수고 여기에 있는 액체 상태에서의 몰 분율, 파란색으로 쓰자. 액체 상태에서의 몰 분율, 그다음 지금 여기에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을 일종의 함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우르르 정리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을 마치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계산, 그러니까 뭐 계산이 약간 뭐 불편할 수 있어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죠. 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전체 증기압을 어떻게 YA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증기압이 어디 있어요? 전체 증기압 수식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이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짜잔, 액체 상태 몰 분율, 이 여기에 있죠. 바로 액체 상태에 있는 A하고 B의 몰 분율 중 XA를 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볼까요? 얘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여기에 놓고 오르륵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증기 상태 몰 분율을 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더하기 빼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건 있겠지만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죠.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넣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역시나 컨닝을 좀 해볼까요? 이게 수식이 좀 복잡해서 그릴 수가 없어. 외울 수가 없어. 자, 하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네. 바로 PA 백설표, 그 다음 PB 백설표 빼기 PA 백설표 YA over PA 백설표 PB 백설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별건 아니에요. 계산이 조금 있을 뿐인 거지. 여기에다가 요거를 통째로 놓고 오르륵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역시나 이것도 잘 보시면 이만큼 뭐 요거 다 뭐예요? 상수죠. 어떤 조건에서? 등원 조건에서. 그럼 여기서 변수는 누구예요? YA가 되고 그때 함수가 전체 증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전체 증기압인데 그걸 액체 상태 몰 분율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체 증기압인데 기체 상태 몰 분율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자, 요 위에 지울게요. 지운다. 3. 등원 조건에서 P, XA, YA는 서로 종속적입니다. 자, XA, Y가 A가 뭐예요? 얘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액체 상태 A의 몰 분율이고, 얘는 증기 상태 A의 몰 분율이죠. 그리고 P는 뭐예요? 바로 바로 이제 전체 증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종속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셋 중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둘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가 뭐였냐면요. 바로 아까 증기압을 이렇게 액체 상태 몰 분율로 표현한 수식이 바로 요 세 개였었죠. 근데 이때 이 그래프 상에 자, 편의상 좀 다른 걸 덧그리기 위해서 나머지 요소를 좀 지워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지우고 이 수식도 잠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그다음에 뭐 요것도 이제 뭐냐 직선이니까 지우고요. 지우고 지우고요. 그다음에 요거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약간 기울기를 약간 조절할게요. 기울기를 살짝 조절을 해서 조금 더 기울기 조금 더 급하게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B 백설표 해서 이렇게 여기 약간 기울기가 좀 있어야 그림이 좀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울기 있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A 백설표였고 아까하고 상황은 똑같아요. 아까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약간 그림 이제 기울기를 좀 두 개 그린 거지. 좀 예쁘게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였냐면 이게 전체 증기압은 전체 증기압인데 수식이 뭐가 있었냐면 PB 백설표 더하기 PA 백설표 빼기 PB XA 이런 식의 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식은 달라 보이지만 이놈은 똑같은 거예요. 전체 증기압이에요. 전체 증기압인데 변수를 기체 상태 몰 분율로 표현하겠느냐 아니면 액체 상태 몰 분율로 표현하겠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얘를 편의상 그냥 얘를 FXA 라고 그냥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GYA 이렇게 뭐 치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꼴의 함수를 F 함수, 이런 꼴의 함수를 Y 함수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쫙 직선으로 그려지는 이 함수가 바로 뭘 그린 거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전체 증기압을 액체 상태 몰 분율로 표현한 직선 그래프가 되는 건데 이때 이렇게 증기 상태 몰 분율로 표현된 이런 분수꼴의 함수를 여기다가 그대로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놀라웠게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얘를 그냥 그리면 이렇게 돼. 얘도 한번 확인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0 넣어봐.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싹 없어지겠지. 싹 없어지고 얘하고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0 넣으면 PB 백설표가 되겠지. 그러면 0 넣으면 PB 백설표. 알겠죠? 그 다음 1 넣으면 어떻게 되지? 1 넣으면 아이고 이게 2인데 1 넣으면 얘하고 얘가 소고가 되고 얘 약분이 되면서 1 넣으면 PA 백설표만 남겠지. 그게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 그린 게 바로 저기에 있는 전체 증기압을 증기 상태 몰 분율로 나누어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증기 상태 몰 분율의 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체 증기압인데 얘가 어떨 경우는 직선 그래프, 어떤 경우는 이런 분수함수 그래프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아까 어떤 상황이냐? 변수가 액체 상태 몰 분율이냐, 증기 상태 몰 분율이냐에 따라 전체 증기압을 수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셋 중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둘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때 가상적으로 P라는 함수값을 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떤 조성에서 용액 전체 증기압 이 어떤 물리량 P로 나타났다 치자 이런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어떤 P 어떤 함수값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직선하고의 교점 있죠? 교점.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로 그 전체 증기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의 액체 상태 몰 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분수함수하고의 교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그 증기압을 나타내는 증기 상태 몰 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직선식도 분수함수식도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용액의 증기압이 정해져요. 그럼 딱 정해지면 그에 맞는 액체 상태의 몰 분율, 증기 상태의 몰 분율도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수식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혹은 내가 그냥 증기 상태의 A의 조성을 조사했어요. 알아냈죠? 그럼 증기 상태의 조성을 딱 조사해서 알아내는 순간 그때 전체 증기압도 무조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액체 상태의 몰 분율도 무조건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어떤 걸 하나를 알아내면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상용액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상용액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이렇게 수식화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라울이 이렇게 산술평균을 통해서 이상용액을 정의했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이 수식화할 수 있기 때문에 라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를 가보시냐면 어디를 가볼까? 5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1페이지 2.2. 자, 여기 보시면 자, 용액이 이상적 고동에서 거기 2.2에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상적 묽은 용액은 뭐냐면 용매에 비해 용질이 매우 희박한 용액을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편의상 그냥 앞으로 그냥 용매를 A 이렇게 표현하고요. 용질은 B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매하고 용질을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거 각각을 A, B라고 해보죠. 그럼 이때 용질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A에 비해 B의 몰 분율이 아주 매우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몰 분율의 성격상 몰 분율은 항상 그 확률이기 때문에 어쨌건 크건 작건 관계없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그냥 1이 돼야 돼. 무조건 1이 돼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는 건데 A하고 B가 크게 차이가 나.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바로 A는 1로 수렴해 가고 동시에 B는 0으로 수렴해 가는 그런 상황을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음수가 될 수는 없죠.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이상적 묽은 용액을 어떻게 하느냐?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 이상적 묽은 용액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1. 용매 관점.
자, 용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섞이기 전후의 상황이 비슷하겠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용매니까요. 용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PA하고요. PA 백설표가 거의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얘는 섞이기 전 순수 상태에서 증기압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PB는 용액이 만들어졌어요. 후 A만의 용매죠. 부분 증기압입니다. 용질 B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억수로 소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뭐 B가 있는 둥 마는 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매 A 입장에서는 내가 섞이기 전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성격이 있고 섞인 후에 물리적 성격이 있을 텐데 어차피 B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성격은 거의 비슷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가정을 하냐면 용매는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고 가정하는 겁니다.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고? 무슨 말이냐면 저 PA가 PA 백설표랑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또 그러냐면 묽은 용액에서는 용매의 몰분율이 1에 수렴하죠. 1에 점점점 가까워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X가 1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값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매에다가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해주면 이 물리적 상황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는 바로 용매가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질. 지금 여기서 이제 B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용질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섞인 후 완전 딴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A가 됐건 B가 됐건 원래 순수했을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A도 A끼리만 있고 B도 B끼리만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그 A, B를 팍 섞은 거예요. 근데 B를 얼마나 섞었어? 아주 극소량만 섞은 거야. 아주 조금만. 그럼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B끼리 모여 있다가 조금 덜어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그 A 용매에다가 탁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럼 충분히 희석이 돼가지고 균일한 용액이 되고 나면 B라고 하는 애는 거기에서 완전히 균일하게 섞이면서 A 세상에서 완전히 분산돼서 퍼져 있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B끼리 모여 있을 때는 주변에 B밖에 없었는데 아주 소량 A에다가 집어넣으면 난데없이 B 주변에는 전부 다 A가 둘러싸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딜 가나 A밖에 없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왜 뭐 저 몇 달 전에 그 아프간 특별 기여자 그 탈출이 있었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 알아요? 거기서 미군 철수한 건 알아요? 탈레반이 장악한 건 알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군도 있었던 건 알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 군부대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부대와 동시에 뭐도 있었어요? 병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프간 사람들 의료 서비스를 해줬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프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군이 되게 그 고마웠었다고 해요. 예. 하지만 다시 정권을 잡을 탈리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군도 일종의 외세죠. 그러니까 탈리반 입장에서는 뭐 미군이건 우리나라 군이건 어쨌건 다 척결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에 미국, 뭐 유럽, 일본 군들이 주둔했었는데 거기 주둔했던 건물에서 일하던 아프가니스탄 현지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억수로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탈리반 정권 찾으면서. 다 길거리에서 뭐 정식 재판받고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길거리에 끌려 나와서 다 총살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가족이 몰살당하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알고 각 국가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도와줬던 아프간 현지 직원들을 이제 우리나라 각각의 국가로 이렇게 이게 탈출시키는 작전이 있었어요. 이때 그 작전을 최초로 그다음 100% 성공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다른 나라는요 대부분 다 못 데리고 왔어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빵명 데리고 왔어요. 빵명. 미군도 다 못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그분들은 지금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탈리반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산목숨이 아닌 거죠. 막 숨어지되고 뭐 이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병원에서 주로 근무했던 직원들 390여 명을 우리나라 이제 그 국정원하고 공군 특수부대 협조 아래 390명을 전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로 이제 뭐냐면 귀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그 탈출 작전이라고 해서 작전 이름이 미라클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어쨌건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390여 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그래도 아프간에 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주변에 아프가니스탄 사람일 거 아니에요. 뭐 탈리반이 있건 없건. 근데 꼴랑 390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럼 왔더니 한국 사람이 막 5천만 명이나 있어 막.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솔직히 한국에 와서 당장 살아서 좋겠죠. 살아서 좋겠지만 그 390여 분의 분들은 한국에서 좋겠지만 한국에 와서 사실은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세상 처음 와보는 곳이잖아요. 어리둥절하고 뭐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뭐 인종적으로 다른 것 같고 막 인종차별이 있지 않을까 걱정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 미라클 프로젝트는 되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그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다가 미라클 프로젝트 치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공군 특수부대가 어떻게 그 작전을 했는지 약간 나와요.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거 보면 국뽕이 확 차오릅니다. 국뽕이. 왜냐? 왜 국뽕이 차오르냐면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는 전 세계 탑 클래스 특수부대거든요. 그래서 그 공군 특수부대가 우르르 내릴 때 국뽕이 막. 왜냐하면 그 특수부대 장비가 완전 최첨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여자들 데리러 간 수송기 있잖아요. 그 수송기가 전 세계 선진국에만 있는 수송기예요. 엄청 좋은 수송기예요. 군용 수송기인데 그게 좀 국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 미라클 작전 치고 몇 개 봐봐요. 한 3, 4분 이거든요. 보면 국뽕이 확. 그래. 건우? 국뽕 좋아해? 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 그래. 성춘? 국뽕 좋아해? 아 별로 안 좋아해. 서춘 국뽕? 아 별로 안 좋아해. 민선 국뽕? 그래. 여기는 국뽕 싫어하는 걸로. 자 어쨌건. 그럼 일뽕 좋아하나 일뽕? 국뽕 싫어하면 일뽕? 아니 밑뽕 좋아하나 밑뽕? 하여튼. 자 어쨌건. 하여튼 이렇다. 그래서 용질 입장에서는 섞이고 나서 완전 딴 세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비의 양이 많아질수록 용액 내에서 비의 성격이 강화되기는 하겠죠.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아까 뭐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분들이 390명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데 만약 390명이 아니라 한 뭐 600명 왔어도 되게 적은 숫자죠. 우리나라 전체 5천만 국민에 비하면. 하지만 300명 왔을 때보다 만약 600명이 더 왔다면 우리나라에 아프가니스탄 식당이 한 개는 더 생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300명 오셨을 때 그 중에 식당 개업하는 분이 한두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명 오면 두세 명은 식당 개업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P, B가 증가할 거다. 뭐일 때? XB가 커질 때. 자, XB는 뭐예요? B의 몰 분율이죠. 그 다음 PB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PB는 용액이 만들어진 후 B만의 부분 증기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B의 몰 분율이 증가할수록 그게 용액 내에서 B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액 형성구 B에 의한 증기압도 같이 커질 거다. 뭐 어떻게 커질지 모르지만 커지면 커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새로운 법칙을 도입합니다. 그 새로운 법칙을 뭐라고? 얘와 얘 사이가 비례한다. 라고 새로운 법칙을 하나 만듭니다.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하면 뭐가 있을 수 있죠? 바로 비례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식을 완성하느냐? 바로 KB, XB.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지금 짜잔 KB라고 했고요. 요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유명한 헨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를 좀 하면 이게 방금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이상용액과 없어도 되겠다. 방금 얘기한 이상적 묽은 용액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죠. 근데 이상용액이건 이상적 묽은 용액이건 둘 다 용매, 용질 성분이 있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상용액은 용매가 됐건 용질이 됐건 다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적 묽은 용액은 용매는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데 용질은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묘한 법칙을 따르는 그걸 이상적 묽은 용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법칙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정이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이런갑다 하고 외우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헨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헨리의 법칙은 이렇게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질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 줄게요.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3. 헨리의 법칙 응용. 자, 이 헨리의 법칙을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많이 응용을 하냐면 사실은 이 응용 때문에 헨리의 법칙을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오해시킨 주범이 바로 하이탐이라고 하는 화학책이죠. 예, 거기서 이제 헨리의 법칙을 완전 이상하게 이제 표현하는 바람에 전 국민이 헨리의 법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화이탑 화학을 쓴 김봉래 씨하고 나는 좀 관련이 있어요. 뭐 어떻게 관련이냐? 많이 싸웠어요. 네,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김봉래 씨가 그 화이탑 화학 본 적 있죠? 어릴 때 본 적 있죠? 아, 물론 어제 얘기했던 준달이건 하이탑이건 그 책을 썼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위대한 업적이에요. 왜냐면 나도 책을 하나 써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세상에 너무 놀 게 많아. 정말 뭐, 예, 쇼핑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막 술 처먹으면 그날은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책을 써보려고 그래서 내 교재 보면 솔직히 이제 뭐 내 수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 교재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 교재보다는 좀 다르죠. 뭔가 내용이 있잖아요. 풍부하잖아요.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림도 많이 있고 글자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내가 책을 써보려고 했던 거예요. 책을 써보려고 했는데 와 도저히 안 되고 한 200년 걸릴 것 같아요. 네. 이게 책을 하나 쓴다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이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술 먹을 거 안 먹고 놀러 갈 거 안 가고 TV 볼 거 안 보고 해야 게임할 거 안 하고 책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준달이나 그 이제 뭐 김봉래 씨는 다 이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 욕망을 이기고 썼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조금 얄딱구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김봉래 씨 아들이 내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 제자여가지고 이제 나한테 배우고 이제 국가대표까지 됐는데 그 김봉래 씨 아들이 서울과학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그때 내가 화학경시대 수업을 많이 할 때는 보통 제자들이 다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업을 하다가 이런 거죠. 내가 뭐 얘기를 하면은 그때 애들이 선생님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다르게 얘기한다 이러는 거여서 에? 그 선생님이 누군데요? 김봉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김봉래 교사가 서울과학고 교사였거든. 그러다가 뭐 세종과학고 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럼 뭐 내가 뜨다가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막 가르쳐주면 애들이 그걸 들고 또 김봉래 씨한테 가서 따졌나 봐. 그래갖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게? 하이탑 많이 수정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여러 번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보니까 막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그러진 않구나. 반영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막 쓰다 보면 이게 막 실수도 있고 뭐 오타도 있고 뭐 그렇죠. 뭐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김봉래 씨하고는 뭐 그런저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집 아들도 내 수업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이 그 가서 막 애들이 막 따지고 그래도 그 집 아들을 내 수업 듣게 했다는 건 이게 뭐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집 아들도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이렇게 막 ICH 나가고 뭐 하여튼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탑 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하여튼 그렇다. 네. 또 하나 떠올랐던 제자 중에 하나는 이 제자는 정말 쇼킹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그게 어떤 제자냐면요. 얘도 국가대표까지 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중3 때부터 나한테 배워가지고는 국가대표가 된 친구예요. 그래서 걔도 이제 서울과학고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국가대표반 수업을 하는데 내가 또 수업 시간에 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그래서 내가 옷 사러 간 얘기 뭐 아니면 뭐
옷 사러 갔다가 연예인 만난 얘기 뭐 이렇게 막 해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떤 학생 하나가 선생님 무슨 그 옷가게 어딘데요? 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그 옷가게 안에서 뭐 하게? 그러니까 아니 한번 가보게요. 뭐 그러고 아니 거기 상당히 그 가격이 좀 그러는데 그래서 뭐 저희 가본 데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요?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집안 형편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어떠냐면 위에 누나가 둘 있는데 막내 누나하고 15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게 애가 엄청 부잣집에 딸 둘 놓고 10살 넘게 마지막 아들로 태어난 거야. 그럼 그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갖고는 그래갖고 막 그래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네요. 그러니까 걔가 네 집에 엄마가 3명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누나들도 막 엄청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근데 애는 되게 나이스했어요. 정말 나이스했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 체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가 좋았거든요. 나이스했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 중에 아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광고회사가 있어요. 광고회사. 광고 알죠? 광고 찍는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원탑이 있거든요. 원탑. 이 회사가 SK나 뭐 SK텔레콤이나 뭐 U+나 아니면 KT 이런데 광고하는 회사예요. 그럼 그런데 광고 따서 광고하는 회사니까 엄청 큰 회사겠죠. 그 회사가 우리나라 광고회사 원탑인 회사가 제일기획이라는 회사예요. 제일기획이라는 그 광고회사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거기 사장님이야. 우와. 엄청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기획. 여러분 제일기획 치면 나올걸? 네, 나올걸? 네, 제일기획 나올걸? 거기 회장님이야, 사장님이야. 그 이걸 또 어떻게 알게 됐게? 이걸 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유시예요? 모르겠어. 그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게 이제 국가대표 학생들 입상 성적이 나오면 학원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광고 하잖아요. 뭐 누구 입상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내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 학생 관련해서 검색을 한 거야. 왜냐면 이제 입상한 거 이제 올리려고. 근데 입상을 해서 그 학생 이름을 쳤는데, 입상을 쳤는데 갑자기 링크를 타고 어떤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왜 이 학생이 이 페이스북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된 거야. 그리고 봤더니 제일기획 사장 페이스북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저희 아들 이번에 폴란드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아버지 따라간 거야. 그 폴란드까지. 그 ICH 그해 폴란드에 선가 있었거든요. 그거 따라간 거야. 회사에 자기 연차 쓰고 나온 거야. 회장님이. 그리고 생각해봐. 이게 그 억수로 부잣집인데 딸 둘 놓고 마지막 15살짜리 아들 하나 놓은 거야. 금지 5개월 거 아니야. 아버지 그거 따라갔어. 그 폴란드까지. 그래갖고 막 아들 파이팅! 하고 그리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 아빠가 막 인스타에 막 페이스북 올리고 막 그래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집 굉장히 부잣집인 것 같은데 했는데 뭐 딱히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 이게 무슨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야, 엄청 금수저구나. 하여튼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갔고 학기 무슨 과 갔더라? 화학과 갔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서울대 갔고 그래서 하여튼 뭐 공부 하여튼 억수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주하니까 뭐 여러 명이 제주 생각이 나는군요. 뭐 하여튼 그렇다. 됐다. 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다. 자, 나 썼죠? 지운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항상 헨리 법칙을 할 때마다 그 복래 씨가 생각이 나요. 네,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건. 자, 뭐 여하튼 그래도 어떤 책을 하나 썼다는 건 엄청난 업적입니다. 네. 네, 보통 인간이 책을 쓸 수 있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맞아요.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은 책 쓰기 힘들어요. 자, 어쨌건 헨리의 법칙. 자, 이거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의 법칙. 바로 뭐냐? 얘는 어디에 응용을 하냐면 액체 용매에 대한
액체 용질의 용해도,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현상. 자, 여러분, 물에 산소는 녹아 들어갑니까? 안 녹아 들어갑니까? 당연히 녹아 들어가겠죠. 만약에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고기 전멸이야. 다 죽어. 알겠죠? 다 죽어. 그래서 물에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O2 가스는 매우 소량만 녹아 들어가겠죠. 왜일까요?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주 소량만 녹아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극성 차이 때문이겠죠. 아시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건 극성이 커요, 안 커요? 극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산소 기체는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가 극성 용매에 잘 녹아 들어가긴 어렵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소도라고 하는 엔트로피 효과 때문에 저 무극성인 기체라 하더라도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그렇다면 소량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물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용매. 그 다음 저기에 있는 샨쇼를 용질이라고 정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왜? 조금 녹아 들어가니까 물이 대부분이고 산소가 조금이겠죠.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걸 용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물을 용매, 산소를 용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X. 자, X가 뭐죠? 바로 몰 분율을 비교할 때, 그렇다면 물과 여기에 있는 산소 기체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용매인 물 쪽이 더 클 테고, 그런데 아주 소량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산소의 몰 분율이 물에 비해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것이 산소의 몰 분율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을 어디에? 이상적 묽은 용액으로 가정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매는 라우레 법칙을 따르고 용질은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물하고 산소 중에 산소가 용질이니까 이 용질에 뭐를? 헨리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산소에 헨리의 법칙을 정의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적용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자, 실험적으로 이렇게 닫힌 용기에 짜잔, 아래쪽이 액체고 위에 증기라고 합시다. 그럼 아래쪽은 H2O와 O2가 섞인 액체상이다. 즉
산소가 섞인 물인 거죠. 자, 그리고 위쪽은 뭐냐면은 바로 H2O 수증기. 수증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물이 있으면 항상 수증기가 일부 증발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바로 O2 가스가 공존하는 혼합 증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혼합 용액, 그 다음에 이쪽이 혼합 증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바로 산소의 헨리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거.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PH2O, PO2 이렇게 쓴다면 얘네들 각각은 뭐겠어요? 바로 각각의 부분 증기압이겠죠. 그럼 각각의 부분 증기압에서 여기 있는 산소만의 이 부분압 얘를 생각을 하면 A 헨리의 법칙 이거였죠? 여기에다가 도입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PO2는 KBxO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바로 용액상 용질 몰 분율이고요. 그 다음 얘가 누구냐면 용질의 부분 증기압이죠. 이때 여기 붙은 KB 이게 뭐야? 이게 비례상수, 바로 헨리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헨리의 법칙의 비례상수니까 그냥 편의상 헨리 상수 뭐 이렇게 부르자 이런 말이에요. 이때 몰 분율을 다음처럼 근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몰 분율이죠. 그러면 XO2라고 합시다. 그럼 몰 분율의 정의는 해당 시스템의 모든 몰수에 대한 빈 거죠. 그러면 O2의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섞여 있는 액체에 대해서 H2O의 몰수에다가 O2의 몰수를 더해가지고는 O2의 몰수.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때 N이라고 쓴 건 몰수고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근사를 합니다. 어떻게 근사를 하냐면 바로 요렇게. 자, 뭘 나가리 시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산소반의 몰수를 얘를 무시한 거예요. 왜 무시했겠어요? 녹아도 얼마나 녹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녹기 때문에 얘를 무시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얘는 어딘가에 비례할 텐데 어디 비례할 거냐면 바로 여기에 비례하겠죠. 그럼 이 말은 이게 누구예요? N은 몰수고 M은 뭐예요? 질량이요. 그러면 물의 몰수하고 물의 질량은 비례하나요? 네, 당연히 비례하죠. 비례상수는요?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이 비례상수여서 몰수하고 질량은 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이런 비례식으로 근사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어디에 비례할 수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비례하겠네요. 여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피죠. 물의 질량하고 물의 부피는 비례하나요? 네, 비례하죠. 비례상수는 밀도예요. 아시겠죠? 밀도가 비례상수가 돼서 물의 질량하고 물의 부피는 비례하죠. 그러면 이때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사적으로 산소 섞인 수용액,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역시나 V는 부피인데요. 여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는 순수한 물의 부피예요. 순수한 물의 부피고, 여기는 그 물에 산소가 약간 섞여 있는 수용액의 부피예요. 그럼 여러분, 순수한 물의 부피와 산소가 약간 섞여 있는 수용액의 부피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가 없을까요? 별로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만큼이 뭐냐면 용액 부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얘가 뭐예요? 이게 결국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질 몰수를 용액 부피로 나눈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몰 농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면 몰 분율에서 시작됐네요. 그래서 몰 분율을 근사적으로 어떻게 몰 농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것으로부터 여섯 번째, 기체의 용액 중 몰 농도가 바로 그 기체 성분의 부분압과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얘하고 얘가 비례한다. 자, 어디서 온 거냐면 누구하고 누가 비례한다고요? 여기 있는 몰 분율하고 이 몰 농도가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몰 농도, 여기 몰 분율 여기 있네? 그럼 얘가 누구랑 비례해? 바로 몰 농도랑 비례하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비례하면 얘하고 얘도 비례하겠지 뭐.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서 비례하니까 비례상수를 도입하는 거죠. 그게 하이탑 같은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기체의 용액 중 몰 농도, 이걸 다른 말로 기체 성분의 용해도라고 말을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 농도인데 이게 이제 액체에 대한 용해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수식에서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성분의 부분압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그 기체의 액체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탄산음료 같은 거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내 알기로 3기압에서 4기압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압 조건의 산소가 물속으로 쏙쏙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을 놓고 이게 헨리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수학적으로 대부분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 또한 헨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원래 헨리의 법칙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상적 물군 영역의 용질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게 헨리의 법칙인 거고요. 그걸 응용해서 기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체 물질의 액체에 대한 용해도를 표현할 때 헨리의 법칙이 응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게 헨리의 법칙이라기보다는 헨리의 법칙이 따로 있고 그걸 응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 물군 용액에 대한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한 장 넘겨서 52페이지에 거기 실제 용액의 거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52페이지에 나오는 실제 용액의 거동, 이것도 완전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